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위협이 내 앞에 올 것인가? 근데 그 경기 침체 국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신성장 4.0 이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자, 경기 침체 국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도약할 수 있는 이 신성장 4.0 전략이 하나의 발돋움판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놓고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3년 경제 초입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기가 참 힘든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어디 정도로 와 있고 나는 어디로 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이 산을 넘어가면 내 앞에 어떤 것들이 펼쳐질 것인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 갈 길을 정해야 되겠다. 나침판을 확인해 보면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늘상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23년 경제전망서의 앞부분에 이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같이 삽입했습니다. 아주 저 좋아하는 분인데 주로 책을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리십니다. 어쩌면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영상 채널이, 또 제 강의 영상이, 혹은 제 책이, 혹은 그 밖에도 정말 훌륭한 많은 그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조언들이 여러분들이 위에서 밑을 내려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좀 더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기회와 위협이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가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그림을, 이 그림에 저도 동감하면서 이 그림을 삽입한 바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23년 경제를 좀 그려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0월에 Great Recession 23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23년 경제는 1.9% 성장할 거야. 녹록치 않은 경제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돌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11월 KDI가 1.8%로 전망치를 낮춰잡고요. 또 이어서 한국은행이 1.7%로 낮춰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 기획재정부는 1.6%로 한국 경제를 가장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경제 전망치는 목표치냐 전망치냐 정확히 구분해서 발표하라 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을 만큼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성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망치는 오히려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더 낮게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획재정부가 혹은 우리나라 정부가 23년 경제가 정말 녹록치 않음을 시인하고 정말 험난한 경제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볼까 하는 이겨내는 방향성, 방법론에 더 집중을 하자. 이 어려운 국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자 하는 그런 입장의 표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근데 이 1.6%라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매년 경제가 지난해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좀 보시면 1960년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1980년 마이너스 1.6%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1998년 IMF 외환 위기에 따른 충격,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 마지막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에 따른 충격,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우리는 딱 경험했어요. 1960년 이래로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경제가 가장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23년 경제는 그런 면에서 경제 위기급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로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고, 제가 이제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23년 경기 침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 전망치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과하게 하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다른 기관보다 오히려 우리 한국 경제를 23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1.6에서 1.9% 이 수준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경기 침체라는 거죠.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라는 거,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1960년 이래로 정말 60여 년 동안 4번의 경제 위기를 만났는데, 그 4번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 그리고 잠재 성장률 2%도 채 안 되는 성장률, 이걸 경기 침체라고 보지 무얼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3년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온다. 제가 절대 뭐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23년 경제를 바로 알자, 직시하자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의 23년 경제 전망을 보면 말 그대로 22년 2.5%, 23년 1.6%로 큰 폭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락할 것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여기 보시면 수출 통관 기준의 수출이 마이너스 4.5%예요. 마이너스 4.5%,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고물가가 유지되는 3.5%에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여전히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형국이고요. 취업자 증감 폭을 본다면 2022년은 81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2023년은 10만 명으로 많이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으니까 23년 경제를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좋은 게 있어 보이십니까? 네, 없어 보이십니까? 그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그 숫자들인 거죠. 정부마저도 이렇게 23년 경제를 혹독하게 바라보고 있다. 자, 그래프를 통해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실질 GDP의 증가율이 1.6%니까 이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그 실질 GDP를 구성하는 지출 항목별 그 부문들을 생각해 보면 민간 소비가 나는 버텨준다, 2.5%죠. 근데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예요.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곧 기업의 투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은 이렇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높아진 금리를 반영하듯, 이렇게 높은 금리에 대출 끼고 사업할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하면서 설비 투자 용량을 줄여요. 마이너스 2.8%. 공장도 축소시킵니다.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좋으냐? 수출이 좋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설비 투자, 건설 투자를 줄이지만 세계 각국이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특히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들이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본재죠. 자본재 수출이 줄어요. 중간재 수출이 줄어요. 여러분, 반도체가 뭡니까? 중간재 아닙니까? 선박 수출하죠. 이게 뭡니까? 자본재예요. 이런 수출이 줄어요. 더군다나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업들이 설비 투자 줄이고 건설 투자 줄이고 이러면 고용이 위축되죠. 고용이 위축되는 걸 앞에 보여드렸죠. 10만 명 증가한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고용이 위축되는 과정에서는 신규 채용이 어려우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들의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요.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소비가 탄력적으로 일어날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전제품 바꿀까? 자동차 바꿀까? 스마트폰 바꿀까? 하는 생각을 뒤로 자꾸 지연시킵니다. 그죠? 그게 소비 위축인 거예요. 그러면 설비 투자, 건설 투자도 세계 주요국들이 줄여나가고 그들 국가의 글로벌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도 주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선박,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데 그 수출이 23년에 괜찮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정부가 4.5% 마이너스
역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결국 기업들의 투자나 수출도 위축되는데 민간 소비가 그나마 2.5%로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도 더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실질 GDP는 1.6%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3년의 경제죠. 정부마저도 경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냉엄한 현실이다. 근데 수출이 마이너스인데 수입은 왜 마이너스냐?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일도 줄어든다. 수입이 마이너스 6.4%로 감소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이렇게 급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내수 경제의 침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3년 경제가 녹록지 않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너무 많아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뭔가 제도약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발표를 했죠. 12월 19일자로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려면 좀 여러분 시간을 많이 갖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고요. 간략하게나마 이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이런 어려운 국면에 뭐 EU나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신성장 전략 비슷한 것들을 이미부터 발표해 왔습니다. 도전적 연구개발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하이테크 스트래티지라는 표현도 쓰고요. 각 국가는 3대 영역을 지정하고 각 3대 영역별 우리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이미부터 모색해 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이런 성장 전략을 발표해 온 만큼 23년 지금 우리 경기 침체를 어쩌면 거절할 수 없는 우리는 이 경기 침체를 용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제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적절한 대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하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 경주하듯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지적할 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적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올바르게 신성장 4.0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의 조그만 이야기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분야죠. 먼저 신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은 미래 분야를 개척하겠다. 지금 R&D 투자를 더디하면 현재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다음 살림살이가 어렵다. 그래서 미래 분야를 개척하겠다. 그래서 이 분야 5개입니다. 그리고 신일상입니다. 신일상은 디지털 에브리웨어. 디지털 기술 혁신을 일상 속 변화로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산업화하겠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가 신시장이에요. 어쩌면 신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주력 산업으로서 잘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초격차를 확보해서 다른 국가들이 추격할 수 없게 만들어 보자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3대 분야별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신기술 미래 분야 개척 영역에서는 첫 번째가 말 그대로 모빌리티 혁신입니다. 두 번째가 우주산업이고요. K-우주시대를 열자 하는 방향. 그 다음 양자기술 영역인 거고요. 그 밖에도 바이오 섹터입니다.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감염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하는 방향성 하에 이 신기술 분야에 더 많은 R&D 투자를 기업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다. 그 밖에 차세대 원자로라든가 또 수소, 신재생 에너지 이런 영역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겠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신일상 디지털 에브리웨어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정말 내 삶 속에 다 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평온한 디지털 라이프를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라든가 5G, 6G 네트워크를 또 많이 확대 보급하는 그런 노력들, 차세대 물류 시스템 역시 도입해 나가는 것이고요. 넷제로 지구를 만들겠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 주로 재생에너지 설비 이런 것들이 많이 되겠죠. 스마트 농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스마트 그리드는 스스로 에너지를 발전하는 공급자 역할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자가 발전, 뭐 태양광판이 있어서 잉여 전력이 발생하면 그걸 다른 집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시에는 우리 전력량 더 필요하면 사올 수 있는, 그래서 프로슈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프로듀서이자 컨슈머, 에너지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급자고 모두가 수요자다. 이런 체제, 새로운 전력망 체제를 만드는 걸 또 스마트 그리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정말 신일상이 되게 만들자, 디지털 에브리웨어라는 것을 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신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확보한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이 있죠.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선박, 뭐 해운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기존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을 오히려 더 초격차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줄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뭔가의 정책 지원을 더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이오 혁신, 세 번째는 K컬처 융합, 그래서 관광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우리나라로 많이 관광객을 유치해 보겠다라는 방향성이고, 네 번째 K 컨텐츠죠. 결국 K 컨텐츠가 이미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데 아예 초격차를 확보해서 K 컨텐츠를 더 굳건히 해보겠다라는 방향성. 마지막으로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으로부터 대규모 빅딜의 뭐 인프라 건설, 또 엔지니어링 비롯한 도시 건설,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합세해서 외교적인 역량도 충분히 발휘해서 기업들이 그런 대형 그런 인프라 수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더 다져보겠다 하는 게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15대 분야로 구성된 것이 신성장 4.0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신성장 4.0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까? 첫 번째는 R&D 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에는 공공주도형이었는데 민간주도형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가가 국가적 어떤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그런 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R&D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 민간주도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인재들이 필요로 할 텐데 정작 인재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인재 양성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죠. 이걸 신설하고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협력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수출 지원 체계도 만들고 또 인프라 건설 수주 같은 것도 가져오고, 또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인프라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외교적 역량을 더 발휘해서 수출이라든가 인프라 수주를 더 진행하겠다라는 방법론,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금융 지원 부분입니다. 신성장 4.0 프로젝트, 이 정책 금융이 또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충분한 자금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 자금이 뭡니까? 혁신성장 펀드라는 이름입니다. 마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했죠. 그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뉴딜 펀드를 조성했던 적이 있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혁신성장 펀드 조성이다. 그리고 그 밖에 외투 기업도 적극적으로 신산업 전환에 투자할 때 현금 지원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신산업에 부합할 만한 규제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렇게 갈래요? 라고 하는데 규제가 환경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오히려 선제적으로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산업계에서의 니즈가 많이 부상했었는데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수 있고 시범 운영되게 하려면 자율주행차가 운용 가능한 그런 교통법규, 규제 환경이 마련돼야 될 텐데 기존 자동차가 운행될 만한 좋은 법규 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부재하다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보급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1번 아닙니까? 미래형 모빌리티. 그런 관점에서 신성장 4.0을 추진하려면 규제 혁신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추진 방법에 있어서 저는 이 15대 분야를 선정한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은 좋으나 방법론이 좀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재 양성이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을 여러 공공기관을 통해서 가동하겠지만 그게 인재 양성인지 그 목적 자체가 강사 양성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결국 그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고 학습을 주도하는 이런 교수자들을 위한 혜택만 주는 것으로 끝나고 정작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첨단 분야의 어떤 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그 교육 훈련으로만 끝나고 정작 어떤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산업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없어진다거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산업에서 정말 요구하는 그런 인재, 그런 인적 역량을 충분히 교육하고 그런 인재가 양성되면 반드시 산업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인재 양성보다 인재를 매칭시키는 데 더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더 효율적인 인재 양성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의견을 올려보고 싶고요. 또 금융 지원도 중요합니다.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게 금융 지원이 만약에 부족해지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성장 4.0 이게 다 그냥 와해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금이야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민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혁신성장 펀드로 자발적으로 자금을 유입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모금된 그 자금이 어떻게 원활하게 산업 성장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쓰일 것인지 더 첨예하고 디테일한 이 혁신성장 펀드 조성 계획과 그 추진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제대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인데요. 규제 혁신의 어떤 주체가 정부면 안 되겠다. R&D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간다면 그 규제 혁신도 그 민간이 원하는 수준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지금 규제 혁신을 위해서 많이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계속 움직여온 건 사실입니다만 또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은 저는 찾아가는 규제 혁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라는 목소리를 제기하면 그걸 수용해서 규제 완화를 단행하는 이런 상대적으로 또 적극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기업들에게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오히려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들은 앞으로 이런 경제, 이런 새로운 산업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테니까 이런 새로운 규제 환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상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민간과 함께 어떤 새로운 규제 환경에 놓여야 할지 그래야만 새로운 신산업이 육성되고 새로운 R&D가 진행될지를 먼저 고민해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선제적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함께 맞물릴 때 신성장 4.0 이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고요. 또 22년 한 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보십시오. G20 국가 중에 증시지표 등락률이 20개국 중에 19등입니다. 20등은 누굴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전쟁국 아닙니까? 전쟁에 처한 그 전쟁국 러시아를 제외한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에 증시 지표가 꼴찌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자본시장에 엄청난 역풍이 불어왔던 것이 2022년 한 해였는데요. 23년에는 경기 침체를 맞이하지만 방금 발표해드렸던 신선장 4.0 전략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여기 경기 침체에 머물러서 정말 저성장, 장기 저성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하고 다시 한번 중성장,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조언 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탄탄하게 이 경기 침체 국면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 담아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경기 침체 국면에 도움도 청해야 되고 조언도 받아야 되고 뭔가 지원책도 받아야 되고 가이던스도 받아야 되고 정보도 필요하고 여러 협력, 지원, 어시스턴트도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부디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영상 하나하나가 여러분께 이런 다양한 도움과 조언과 협력, 지원에 부합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널로 여러분께 역할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번 주 영상도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담아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